안녕하세요. 마음 쉼터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촌뜨기라며 뱃속의 쌍둥이를 지우라 강요했고, 이에 반항하는 저를 남편은 한밤중 차가운 다리 밑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3시간 뒤 분노를 사기고 돌아온 그들 모자가 마주한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손은 추워서가 아니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퍼져나가는 벅찬 희열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온 세상이 제게 축복의 꽃을 피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의 선물은 그보다 더 경이로웠습니다. 오전에 찾은 병원에서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인자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산모님.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네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천사라고요? 심장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7년 전 세상 모든 것을 등지고 사랑 하나만 보고 강준 씨의 아내가 되기로 한 후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좁은 월세방에서 시작해 지금의 보금자리를 이룰 때까지 저는 가장 힘든 시절을 그와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안에서 두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비로소 완벽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완전해지는구나. 오늘 저녁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멋진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죠. 이 소식을 들으면 강준 씨가 저를 번쩍 안아들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평소엔 조금 무뚝뚝하시던 시어머니, 박 여사님도 대를 이을 손주가 생긴다는 말에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요. 저녁 식사는 평소와 같은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시어머니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용기를 내어 초음파 사진을 시어머니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강준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준 씨가 놀라며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뜩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뭐냐? 저희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쌍둥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강준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에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초음파 사진을 테이블에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시고 그 자리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표정이 들어섰습니다. 쌍둥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한 번에 둘씩이나 낳아주면 이 집안이 고마워할 줄 알았니? 식당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제 얼굴의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제 말에 대답하는 대신 불꽃이 튀는 듯한 눈으로 강준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저 촌뜨기 팔자가 내 앞길 막을 거라고. 이제는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없는 것들을 둘씩이나 뱃속에 품고 와. 언제까지 이 집에 빌부터 살 셈이야. 엄마, 강준 씨가 나지막이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한마디 한마디 망치처럼 내리꽂았습니다. 이 빌어먹을 것들을 우리 집안에 드릴 순 없다. 당장 가서 지우든가 아니면 내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든가. 선택해.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애를 지워라. 집에서 꺼져라.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들의 할머니가 될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저주였습니다. 행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을 꽉 움켜쥐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절박한 눈으로 강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었고 지난 7년간 제가 의지해온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가 단 한마디만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다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준 씨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먹다 남은 밥그릇을 내려다볼 뿐이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천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 뭐라고 말 좀 해봐. 제 목소리는 울음이 터지기 직전처럼 갈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잖아. 시어머니가 픽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내 자식인 건 맞겠지. 근데 우리 강준이 자식인지는 누가 알아? 엄마, 이번엔 강준 씨가 고개를 들었지만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그리고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감싸는 따뜻한 손길 대신 비겁한 변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엄마는 그냥 네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쌍둥이 임신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냥 엄마 말씀대로 하자. 우리 아직 젊잖아.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가질 수 있어. 그가 내뱉는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뱃속의 아이들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녀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당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정말 이 아이들 아빠 맞아요?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강준 씨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마 전곡을 찔린 탓이겠지요. 내 꼴을 좀 봐. 네가 뭔데. 나는 당신 아내고 이 아이들의 엄마예요. 저는 소리쳤고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7년간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포기했는지 벌써 잊었어요? 난 가족도 풍족한 삶도 다 버리고 당신 하나 보고 그 썩어가는 월세방으로 들어왔어요. 당신이랑 같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새워가며 회사 키우는 걸 도왔어요. 이제 당신이 모든 걸 가졌다고 우리 모자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시어머니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생색이야. 강준이가 오늘날 이룬 건 다 우리 집안 복이랑 걔 능력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훨씬 더 잘 나갔어. 네가 바로 걸림돌이라고 연극에 막이 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운 좋게 그들 집에 발을 들인 촌뜨기 계집애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짐이 된다고 느끼자 가차없이 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7년의 사랑, 7년의 희생은 결국 한편의 웃음거리였습니다. 순간 고통은 차가운 결단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 아이들 절대 포기 못해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절대로요. 저는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 강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당신 어머니를 선택했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에요. 제 말은 기름통에 던져진 불씨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없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강준 씨가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지만 그의 힘으로는 어머니의 광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건 와. 오늘 내가 저 버르장머리 없는 년을 아주. 박 여사는 소리치며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손목에 있는
2100자 팔찌를 노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제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고향의 혼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녀는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유품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제발. 하지만 제 애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쨍그랑 맑고 서늘한 소리와 함께 백자 구슬들을 잇고 있던 끈이 끊어졌습니다. 팔찌는 허공으로 튕겨나갔다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제 영혼도 그 무심한 백자 조각들을 따라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닥의 파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에 누군가 칼로 구멍을 낸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의 침묵이 강준 씨를 더 화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항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그는 제 팔을 잡아채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풀린 다리는 바닥에 무력하게 끌려갔습니다.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찌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그의 분노에 찬 얼굴과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미소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고 차가운 서울의 장맛비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저를 밖으로 밀쳐내고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를 조수석에 던져넣고 문을 쾅 닫은 뒤 빗속을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멈춰섰고 제 쪽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밖은 마포대교 아래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비는 물을 쏟아붓듯 내렸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오직 차의 엔진 소리와 차가운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리라고. 그는 소리치며 저를 차 밖으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저는 흠뻑 젖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얇은 원피스가 몸에 착 달라붙어 제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저는 눈물과 빗물 너머로 흐릿해진 그의 모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서린 잔인함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폭풍우 속에 저 혼자만 남겨둔 채 저는 차가운 길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몸은 추위와 고통 그리고 뱃속의 두 생명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남편, 가족,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밤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다리 밑 작은 처마가 있는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그곳은 차가운 빗줄기를 조금이나마 막아주었지만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한기는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끌어안고 한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얹었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능력해서 눈물이 다시 터져나와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한 사람을 사랑한 게 죄였을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죄였을까요? 아니면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출신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죄였을까요? 저 아래 세차게 흐르는 한강 물소리가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검고 소용돌이 치는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쩌면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모든 고통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경멸과 배신을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제 아이들도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될 거고요. 어리석은 생각이 독사처럼 제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어. 그냥 다 놓아버리자.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차가운 철제 난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과 마주한 도로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매섭게 핥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지막 발걸음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시집가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7년 전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떠올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강준 씨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날, 아버지는 저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걱정과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조용히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네가 행복을 찾아가는 걸 막진 않겠다. 하지만 아빠 말 한마디만 기억하렴. 만약 그놈이 널 울리는 날이 온다면, 만약 세상에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온다면 아빠한테 전화하거라. 우리 집 대문은 너에게 절대 잠겨 있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이 절망의 늪에서 저를 건져 올리는 전류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일 순 없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고통은 끝나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영원한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서러움의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어리석었어요. 가치 없는 남자 하나 때문에 아버지께 등을 돌렸어요.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짓밟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의 불꽃이 피어올라 얼어붙은 몸을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희망의 빛을 찾았지만 휴대폰은 망가졌고 가진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키가 큰 남자의 그림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큰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바람 치는 한밤중에 나타난 그의 모습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혹시 윤서연 씨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위협적인 기색은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제 경계심을 눈치챈 남자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회장님 아드님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작고 차가운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그것이 위성 전화기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요? 누구시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아가씨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옆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몇 걸음 물러나 빗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통화대기 중인 번호 하나만 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거의 즉시 신호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너무나 익숙해서 심장이 멎을 듯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차분하고 힘이 있으면서도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일을 도맡아 오신 분. 김 집사님. 제 목소리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갈라졌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연락이 되셨군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괜찮으신 겁니까? 김 집사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온 서울을 뒤집어서 아가씨를 찾고 계십니다. 저 마포대교 밑에 있어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계십시오.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저희 사람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김 집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끌어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비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몇 분 후 멀리서 눈부신 불빛의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수십 대에 달하는 고급 세단 행렬이었고 선두에는 아버지의 차인 익숙한 롤스로이스가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제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선두 차량의 문이 열리고 말끔한 검은 정장 차림의 김 집사님이 큰 우산을 들고 급히 내렸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늘 침착하던 그의 얼굴에 지금은 안타까움과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아가씨, 그는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켓을 벗어 추위에 떨고 있는 제 몸에 덮어주고는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차에 타시죠.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걸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고급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제가 방금까지 있던 차갑고 더러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호화로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았지만 여전히 이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조되었습니다. 지난 7년간 제가 외면했던 바로 그 가족에게서요.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온갖 풍파를 겪은 하룻밤의 피로가 마침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급정거하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차는 멈춰서 있었지만 집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리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김 집사님? 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대답 없이 앞만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두 사람이 길 한복판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남자와 나이 든 여자. 뒷모습만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강준 씨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마 3시간이 지나자 그의 분노가 가라앉고 뒤늦은 후에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겠죠. 제가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할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눈앞의 광경은 분명 모든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 잦아든 빗속에서 엄청난 규모의 슈퍼카 행렬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꽤 먼 거리였지만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극도의 경악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 평범한 벤츠 한 대는 우리 차량 행렬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라 불렀던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탄 차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저 초호화 세단 안에 앉아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 애쓰고 있었을 겁니다. 몇 시간 전 자신이 무참히 버리고 간 그 촌뜨기 아내가 맞는지 선두 차량에서 경호원 한 명이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경호원이 그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손짓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아가씨, 출발할까요? 김 집사님이 고개를 돌려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차창을 꿰뚫고 그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췄고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소름 끼치는 냉정과 결의가 들어찼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제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촌뜨기 계집애 하나만 보았을 뿐입니다. 가요, 집사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량 행렬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탄 차가 그들을 스쳐 지나갈 때 저와 강준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경악, 불신, 그리고 한 줄기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 그는 분명 낯섦과 얼음 같은 냉기만을 보았을 겁니다. 판은 바뀌었습니다. 강준 씨,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시작한 게임이지만 끝내는 건 내가 될 거예요. 롤스로이스는 정교하게 조각된 철제 대문을 지나 제가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넓은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저희 가족의 저택, 제가 자란 곳이자 제가 무정하게 등졌던 곳.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낯선 이유는 이 호화로움이 제가 강준 씨와 살던 아파트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이고, 익숙한 이유는 이곳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마다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현관 계단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 어머니, 회장님의 사모님이자 늘 고고한 기품을 잃지 않으시던 분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달려와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제 어깨 위에서 울렸습니다. 내 딸아, 우리 딸. 돌아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어. 저는 어머니를 마주 앉고 익숙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제 안에 얼음벽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억울했던 세월과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저와 어머니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제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는 다가오셨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어깨에 얹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딸아, 밖은 춥다. 단 한마디의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단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분과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짙은 나무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7년간 잘 지냈니?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단 한 번도 널 원망한 적 없단다, 서연아. 아빠는 그저 사람 보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빠 자신을 원망했을 뿐이야. 잠시 말을 멈춘 아버지는 계속하셨습니다. 아빠가 왜 널 그냥 보냈는지 아니? 강준이라는 놈이 좋은 선택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말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교훈은 다른 사람이 대신 배워줄 수 없기 때문이란다. 넘어진 곳에서 스스로 일어서야 해. 스스로 만든 상처가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거든. 아버지의 말씀은 깊고 의미심장했습니다. 언제나 그러셨듯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응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끄심이었습니다. 우리 명인 그룹이 실제로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알고 있니? 아버지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집이 국내 최대 도자기 사업을 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도자기는 겉모습일 뿐 우리 가문의 뿌리란다. 그 뒤에 명인그룹은 부동산, 기술, 금융까지 아우르는 복합투자 그룹이야. 우리 총자산은 대략 5조 원으로 추정된단다. 5조 원. 그 숫자는 제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5조 원대 그룹 회장의 딸이 시댁에서 촌뜨기 빌붙는 인생이라며 멸시받는 삶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우습고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아빠는 항상 사람을 붙여 널 몰래 지켜보게 했단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강준이네 회사가 최근 몇 년간 따낸 대형 계약들은 모두 아빠가 뒤에서 마련해준 것이었어. 그놈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놈을 키워서 내 딸에게 걸맞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지. 하지만 아빠가 틀렸다. 사람의 본성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구나.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7년간 침묵하셨는지,
아버지는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게 교훈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혹독한 수업을 졸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방의 익숙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상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아파트의 답답한 공기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잠을 잔 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안전함에 둘러싸여서요. 저는 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저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7년간의 아내로서의 순진함과 순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공허하고 차가운 냉정과 그 깊은 곳에 불타오를 나를 기다리는 분노의 불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윤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버지는 저를 명인 그룹 본사로 데려가셨습니다. 도심 가장 좋은 자리에 우뚝 솟은 건물이었습니다. 회장님 곁을 걷는 저를 본 모든 직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7년간 저를 위해 비워두셨던 자리였습니다. 호화로운 회의실에서 저는 아버지 맞은편, 그리고 그룹의 최고 권력자들인 법무팀장과 재무이사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작하거라. 아버지는 신뢰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의 고통은 이미 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법무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으로 그렇게 단호하고 차가워졌습니다. 법무팀장님. 즉시 공문을 작성해서 진성테크의 강준 대표와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파트너사, 공급업체, 그리고 투자펀드에 발송해 주십시오. 법무팀장과 재무이사는 제 갑작스러운 요구에 조금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공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담담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명인그룹 및 모든 자회사, 관계사들은 오늘부로 진성테크와의 모든 협력 계약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투자자금 전액을 회수하며 모든 미지급 채무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한다고 통보하십시오. 시행 시각은 오늘 오전 9시부로 합니다. 회의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두 임원은 경악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명령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이자 며칠 안에 회사를 없애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 마음이 안 들어서입니다. 제 대답은 그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절대적인 지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네, 모든 관련 부서에 통보하세요. 오늘 오후 안으로 진성테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경제뉴스에서 그 회사 주식이 폭락하는 기사를 읽고 싶군요. 명령은 내려졌습니다. 거대한 명인 그룹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메일이 발송되고 전화가 걸렸습니다. 강준 씨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왕국에 곧 폭풍이 닥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공정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들을 위한 공정함. 당신은 내가 걸림돌이라고 했죠. 그럼 오늘 그 걸림돌이 제대로 나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요. 바로 그날 오후 제가 그룹의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형 파트너사들이 일제히 진성테크와의 계약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통보를 보냈다고 하고요.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진성테크 주식은 이미 대량 매도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계속 주시하고 보고하세요.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지만 저를 보는 그녀의 눈에는 경외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를 포함한 이 그룹 전체가 새로운 부회장이 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잔혹한 공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비서에게 강준 씨 집에 두고 온 제 예전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 짐을 찾아올 때 함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충전 후 전원을 켜자 화면이 밝아지며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수백 개의 알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수백 개, 모두 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강준. 몇 개의 메시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습니다. 윤서연,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미쳤어? 우리 둘의 심혈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알아? 그 후 제가 답이 없자 그의 말투는 혼란스러워지다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어디야,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이러지 마. 회사는 내 목숨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음성 사서함을 열었습니다. 그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더 이상 다정함은 없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울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동도 없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 비바람 치던 밤에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음성 메시지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틀어보니 애원이 아닌 악독한 저주였습니다. 이 촌뜨기 년아, 네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설치는 거야? 내가 저주하마. 너는 절대로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너랑 내 뱃속의 그 잡것들까지 전부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운 좋은 촌뜨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 무지 속에 계속 잠겨 있도록 내버려 두죠. 저는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차분히 삭제하고 비서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 번호들 전부 차단하세요.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아요. 네, 부회장님. 저는 책상 위의 보고서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준 씨의 회사는 작은 개미에 불과했습니다. 제 목표는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룬 것보다 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복수니까요. 그 후 며칠간 강준 씨의 왕국은 제가 그린 시나리오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는 자금난에 허덕였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으며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줄줄이 퇴사했습니다. 성공한 젊은 대표였던 강준 씨는 단 일주일 만에 실패자로 전락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미쳐버릴 듯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왜 그토록 저를 증오했을까? 출신에 대한 경멸은 일부일 뿐, 더 깊은 이유, 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신의 친손주를 지우라고 강요할 만큼 강력한 동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잔인함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풀리지 않는 질문을 안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께 연락해 지난 1년간 박 여사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전부 알고 싶었습니다. 3일 후 결과는 밀봉된 서류 봉투에 담겨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황한 보고서가 아닌 수많은 사진과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들 속박 여사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고급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거만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도박 중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들은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고 살인적인 이자의 사채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저는 한 숫자에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총 부채는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50억.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를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거액의 빚더미에 몰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생각해낸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몇 달 동안 부유한 집안의 딸들과 강준 씨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며느리, 빚더미에서 자신을 구해줄 막대한 예단을 가져올 미혼 유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쌍둥이 임신 소식은 그 모든 계획을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촌뜨기가 아니라 그녀의 생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저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집에서 쫓아낸 것은 모든 것을 잃은 도박꾼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혐오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도박 중독 때문에, 아들의 행복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까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가련하지만 또한 정말 경멸스러웠습니다. 인간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 운명의 밤 일주일 후 저는 명인그룹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부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물 최고층에 위치한 호화로운 회의실에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제국을 건설한 12명의 이사진,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돌아와 막강한 권력을 쥔 젊은 여자. 그들 눈에 저는 아마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공주, 능력보다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들의 진정한 존경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과거가 아닌 명인그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준비한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천의 전통적인 유약 소성 기술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하여 해외 시장을 겨냥한 첨단 기술, 응용 예술, 도자기 라인. 그것은 명인그룹이 지난 20년간 걸어온 낡은 생산 방식에 도전하는 위험 부담이 큰 한 걸음이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60대 후반의 생산 본부장님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아이디어가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해외 시장은 매우 까다롭고 생산 라인 전체를 바꾸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감입니다. 부회장님께서 이제 막 돌아오셨으니 이런 큰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그룹 상황을 파악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한 사람은 제 작은아버지 윤상철 상무였습니다. 그는 늘 형을 지지하는 온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말에서는 항상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대는 예상했던 바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시장 분석 데이터, 소비자 트렌드 보고서, 그리고 예상 수익에 대한 상세한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제 주장과 수치들은 감정이 아닌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날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낡은 길을 걸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사님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명인그룹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지게 될 겁니다. 저의 자신감과 논리, 정연한 주장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꾸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처음부터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잡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냥 저 아이에게 맡겨봅시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생각이 있는 법이지. 명인 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해.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버지로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회장으로서 부하 직원을 인정하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부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도록 하지. 회의는 끝났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곳에 의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싸우고 창조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통과되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 제 입지를 굳혀야 했고 또한 지나간 아픈 일들을 생각할 겨를을 없애야 했습니다. 일은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부회장실은 제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불은 항상 건물에서 가장 마지막에 꺼졌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등 뒤에서 공주님, 움직이는 꽃병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그저 명령이나 하고 놀러 온 줄 알았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생산 공장까지 직접 내려가 도예가 한 분 한 분과 이야기하며 유약 소성 기술과 색배합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디자인실에서는 젊은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했습니다. 도자기에 대한 지식은 어릴 때부터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점차 제 등 뒤의 수군거림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놀라움과 존경이 채웠습니다. 부회장님이 기술에 대해 이렇게 잘 아실 줄은 몰랐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 이 프로젝트 정말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들의 말이 제 귀에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진정으로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정말 멋졌습니다. 그것은 강준 씨의 배신이 남긴 거대한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별도의 프로젝트 팀을 꾸려 그룹에서 가장 젊고 열정적인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회장딸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리더,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토론하며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최종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을 때 갑자기 뱃속에서 가벼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벅찬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배에 손을 얹자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가들이 엄마를 응원하고 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우는 것은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작은 생명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거나 멸시할 수 없는 견고한 제국을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 삶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불러온 관심은 제가 원치 않는 일들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제 사무실에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보양식이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조카 딸과 뱃속의 손주들을 챙긴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서연아, 일이 너무 힘들지? 작은아버지는 제 책상에 삼계탕을 놓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임신 중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려운 일 있으면 작은아빠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작은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싹텄습니다. 그의 관심은
필요 이상으로 과했습니다. 가족의 걱정이라기보다는 계산된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깊이 파고드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진행은 잘 돼가니? 내 디자인팀이 그렇게 창의적이라던데. 프로젝트 데이터 보안 시스템은 괜찮고? 요즘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조심해야 한단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결코 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제 사무실에 있을 때 갑자기 제 손목을 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주신 그 백자 팔찌는 어디 갔니? 네가 그거 엄청 아끼지 않았니? 어딜 가든 차고 다니더니. 그의 질문은 아직 아물지 않은 제 상처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옥신거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게 깨졌어요. 깨졌다고. 아이고, 아까워라. 작은아버지는 혀를 차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팔찌는 예쁘기도 하지만 신성한 유품인데 조심해서 간직해야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 안타까움 뒤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팔찌에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떠난 후 저는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도한 관심, 의미심장한 질문들, 그리고 깨진 팔찌에 대한 호기심까지 마치 독사에게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맴돌며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모두 제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때로 여자의 직감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친 작은아버지에게 더 신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새 프로젝트와 작은아버지에 대한 의심에 온 정신을 쏟고 있을 때 예전 세상의 소식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너 맞니? 친구의 목소리는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내 남편 강준 씨가 입원했다는 소식 들었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원이라니. 감정은 이미 정리됐지만 한때 제 전부였던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에 완전히 무덤덤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입원했대? 나도 잘은 몰라. 그냥 병이 심각하다고 얼핏 들었어. 회사도 망하고 충격이 컸나 봐. 전화를 끊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강준 씨의 새 번호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길고 절절한 후회로 가득 찬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연락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이 글만은 끝까지 읽어줘. 회사도 잃고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널 잃었다는 거야. 이제 하늘도 나를 벌하려나 봐. 의사가 나보고 위암 말기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 위암 말기.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교로웠습니다. 문자는 계속되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냥 눈 감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어. 널 한 번만 만나서 직접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너희 모자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아. 그냥 내 얼굴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생각해줘. 부탁이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안의 한 부분, 과거에 약했던 윤서연은 약간의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가련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윤서연의 이성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박 여사처럼 빚더미에 앉은 사람, 강준 씨처럼 비겁한 사람이 막다른 길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을 얻어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완벽한 연극.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너를 배신했던 자의 눈물을 절대 믿지 마라. 저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아픈 거라면 제 양심이 괴로울 테니까요. 만약 거짓이라면 더욱더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강준이라는 사람의 진료 기록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이틀 후 김 집사님의 사람이 얇은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류철을 여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안에는 간결하지만 한 줄 한 줄이 망치처럼 진실을 드러내는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진실을. 강준, 32세. 국립암센터나 시내 어떤 종양병원에서도 암 관련 진료 기록 없음. 그는 외곽의 작은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위암 말기 진단서는 과거 의료과실로 2년간 면허가 정지되었던 성이라는 의사가 서명함. 다음 장은 그 의사의 계좌 내역 사본이었습니다. 이틀 전 그의 계좌로 익명의 계좌에서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조사팀은 그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돈은 박 여사가 작은 땅을 급히 처분한 후 그녀의 지인을 통해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제 동정심을 얻기 위해 5억 원으로 강준 씨의 시한부 선고를 산 것이었습니다. 이 연극의 감독은 50억 빚에 몰린 박 여사. 그리고 강준 씨는 다시 한번 어머니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배우였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분노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차가운 경멸과 끝없는 혐오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탐욕스럽고 비겁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성조차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생명과 질병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사기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도덕적 경계선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여전히 과거의 순진한 윤서연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악어의 눈물 몇 방울이면 제가 마음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마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웃음의 웃음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마치 형편없는 영화를 보듯 멀리서 강준 씨의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침묵은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연약함과 후회의 연기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너무 아파.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전이됐대. 아마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아. 그냥 네가 보고 싶어. 문자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 얼굴은 초췌하게 분장했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어 매우 사실적으로 보였지만 저는 그 속의 거짓을 간파했습니다. 링거를 꽂은 손등에는 여러 번 주사를 맞은 흔한 멍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너무나 총명했고 여전히 계산적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진과 문자를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아주 귀중한 증거가 될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짧은 음성 녹음을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계속 우셔. 많이 후회하고 계셔. 다 내 잘못인 거 알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너희 모자에게 속죄하기 위해 소나 말로 태어날게. 듣기만 해도 역겨웠습니다. 이번 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주제에 감히 다음 생을 논하다니. 남자의 비굴함이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온갖 달콤한 맹세를 무기처럼 꺼내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제 침묵은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그와 그의 어머니는 기다림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제 새 프로젝트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에너지는 디자인, 숫자, 그리고 열정적인 회의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기생하며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 침묵은 결국 그들이 더 대담하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의 비서가 강준 씨가 자신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말을 전해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이었죠. 물론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서연아, 내일 내가 오지 않으면 아마 다시는 내 얼굴을 볼 기회가 없을 거야. 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 더 이상 널 귀찮게 하지 않을게. 안녕. 절망의 가면을 쓴 노골적인 협박. 그는 제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연극은 이제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등장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의 문자에 답하는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집사님, 차 좀 준비해 주세요. 내일 아침 안생병원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곧 세상을 떠날 병문안을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안생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연극의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김 집사님과 경호원 2명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평범한 개인 병원에 저희가 나타나자 즉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강준 씨와 그의 어머니가 제가 온다는 소식을 바로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역시나 제가 병동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박 여사가 뛰쳐나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퉁퉁 부은 눈, 그녀의 연기는 훌륭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아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강준이 좀 살려줘. 다 이 늙은 애미 탓이다. 내가 못나서 그랬어. 제발 우리 아들 용서하고 한 번만 만나줘. 한 달 전에 이런 연극을 봤다면 아마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발밑에서 연기하는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른이 이러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제 뒤를 따르며 계속해서 하소연과 애원을 늘어놓았습니다. VIP 병실은 깨끗하고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곧 파산할 가족의 병실 같지 않았습니다. 강준 씨는 침대에 누워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야윈 얼굴, 헝클어진 머리, 마른 입술. 그는 정말 재능 있는 배우였습니다. 서연아, 네가 정말 와줬구나.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약했습니다.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침대 발치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를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는 마른 기침을 몇 번 하고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곧 죽어. 그냥 네가 내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랄 뿐이야. 박 여사는 옆에서 아들의 연기에 맞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저러잖니. 아프다는 소리 듣고부터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밤마다 내 이름만 부르더라. 네가 마음 넓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바탕 울고불고 후회를 늘어놓은 후에야 마침내 그들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강준 씨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사는 내 평생의 심혈이야. 내가 이제 가더라도 회사가 사라지는 건 볼 수 없어. 우리 둘이 함께 연구했던 아주 가치 있는 기술 특허권이 하나 남아있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여기 위임장이야. 박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황급히 꺼냈습니다. 네가 전 부인이자 공동 창업자로서 여기에 서명만 해주면 그 특허권을 팔 수 있어. 그 돈으로 우리 아들 장례도 치르고 남은 돈은 너희 모자에게 보상하는 셈 치자. 저는 서류 뭉치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덫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감정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속여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지 않고 한참 동안 강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큰일이라서요. 저는 당황하고 감동한 척 말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들이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박 여사의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었다고 생각했겠죠.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제 얼굴에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표정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날카로운 냉정함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집사님과 2명의 경호원이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본사로 바로 가요. 어디 들르지 말고요. 저는 김 집사님께 말하고 그룹의 수석 변호사에게 전화해 1시간 뒤에 제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들의 연극은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그들의 관객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관객은 훨씬 더 큰 연극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버지와 법무팀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짜 진단서와 특허권 판매 위임장을 이용한 사기 계획을 포함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다 들은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저를 보는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스쳤습니다. 다음 계획은 뭐니? 다시 그곳으로 갈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서류에 서명하는 척 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기록되어야 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전부요. 그들 스스로 이 모든 음모를 자백하게 만들고 싶어요. 수석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회장님 생각이 아주 좋습니다. 그들의 자백이 담긴 녹음이나 영상은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 위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그들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전이 최우선이다. 아버지가 걱정하셨습니다. 음모가 발각되면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혼자 가지 않을 거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예요.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룹의 보안팀이 미리 병원에 잠입할 것입니다. 가장 정교한 초소형 녹음 및 촬영 장비가 준비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들과 마주하여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리도록 미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직접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브로치, 녹음 기능이 있는 펜. 모두 그룹 보안팀이 가진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연약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와 약간의 잔인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알아보지 못할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길은 그들이 저를 몰아넣은 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강준 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도와줄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갈 테니 서류 준비해놔요. 문자는 보내졌습니다. 그물은 쳐졌고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스스로 낚싯바늘을 물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밤 아마 기쁨에 잠 못 이룰 2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밤이 그들의 진짜 악몽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약속 전날 밤 서울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잠든 도시를 내려다보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한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지독한 피로감만 느껴졌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잊기 위해 김 집사님이 아파트에서 가져온 낡은 물건들이 담긴 나무 상자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7년의 세계, 제가 한때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계였습니다. 낡은 책 몇 권, 쓰다만 일기장. 그리고 지금 보니 너무나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긴 결혼사진 몇 장.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자 바닥 작은 비단 손수건에 소중히 쌓여 있는 것. 어머니의 유품인 2100자 팔찌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익숙한 통증으로 옥신거렸습니다. 손바닥에 조각들을 쏟아냈습니다. 옥색 유약이 발린 백자 조각들이 차갑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제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벽에 던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깨지는 소리는 7년의 정이 깨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유약의 무늬는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문득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깨진 단면에서 불빛 달의 작은 점 하나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흙과는 다른 이상한 금속 빛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의 작은 바늘로 그 금속 점을 살살 긁어보았습니다. 도자기 가루가 부서져 내리고 쌀알보다도 작은 검은 물체가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칩, 초소형 마이크로칩이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수공의 백자 팔찌 안에 전자칩이 정교하게 숨겨져 있는 걸까? 순수한 도예가였던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알 수 있었을까? 머리가 복잡하게 얽히며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저절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 작은아버지의 의미심장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 어머니가 주신 그 백자 팔찌는 어디 갔니? 네가 그거 엄청 아끼지 않았니? 녹음 파일 속 박 여사의 자백이 생각났습니다. 그 양반이 이게 니들 집안 재산을 여는 열쇠라고 했어. 그 멍청한 백자 팔찌를 못 얻었으니 이걸로라도 해야지. 백자 팔찌, 열쇠. 터무니없지만 소름 끼치도록 합리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단순히 특허권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진짜로 노렸던 것은 바로 이 백자 팔찌였습니다. 박 여사가 그것을 깨뜨린 것은 그의 계획에 없던 사고였고 그래서 계획을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팔찌를 몇 년 동안 차고 다녔던 저는 제 몸에 거대한 비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결혼, 강준 씨의 배신, 모든 것이 단순한 고부 갈등이나 변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훨씬 더 큰 체스판 위에 졸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체스판. 저는 손바닥 안에 칩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의 차가운 감촉이 심장으로 곧장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즉시 저는 바람처럼 아버지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노크하는 것도 잊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황급히 뛰어들어온 제 넋 나간 얼굴을 보고 놀라 고개를 드셨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냐? 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마이크로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백자 팔찌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칩을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보시더니 이내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경악, 당혹,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분노가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네 엄마 팔찌 안에 있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거죠? 아버지. 제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몸을 기댔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건 명인 키다. 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와 내가 10년도 더 전에 함께 만든 것이지.
아버지는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0여 년 전 명인그룹이 큰 위기를 맞아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부모님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비밀리에 신탁 투자 펀드를 설립하고 개인 자산의 상당 부분을 그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은 구명보트이자 가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변고를 만났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퇴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칩은 바로 그 신탁 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어머니는 직접 만든 백자 팔찌 안에 그것을 숨겨 가장 믿는 사람인 제게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 신탁 펀드,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되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약 2억 달러 정도 된다. 2억 달러. 거의 3천억 원. 명인 그룹의 추정 가치보다도 더 큰 액수였습니다. 누구라도 눈이 멀게 할 만한 재산. 친족이라 할지라도요. 작은아버지. 제가 내뱉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늘 사랑하고 믿었던 친동생에게서 온 배신의 고통, 이제야 알겠다. 그놈은 특허권을 노린 게 아니었어. 이걸 노린 거였지. 이 비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야. 가식적인 관심, 의미심장한 질문들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절망에 빠진 박 여사 모자를 이용해 그들을 자신의 계획을 위한 졸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난 것 역시 저를 약하게 만들어 쉽게 조종하고 팔찌를 빼앗으려는 그의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제가 병원에 가는 건 강준 씨 모자의 가면을 벗기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안다. 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얼굴의 고통은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작은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다. 뒤에 숨어있는 상어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의 계획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저는 안생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저였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수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냥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냥감은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밤새 잠 못 이룬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화장했습니다. 고통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전 부인의 역할에 딱 맞는 연약하고 가녀린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브로치는 옷깃에 교묘하게 달려 있었고 녹음펜은 핸드백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보안팀은 이미 환자 보호자, 청소부 등으로 위장해 복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기다림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준 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병색이 완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 앉아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와줬구나. 강준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박 여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생각 다 해본 거지? 우리 아들 도와주기로 한 거 맞지?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렇게 아픈데 제가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잘 생각했다. 정말 잘 생각했어. 그녀는 환호하며 위임장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 좀 해줘. 빨리 서명해야 우리 아들도 마음이 놓이지. 잠깐만요. 어머니, 강준 씨가 막아섰습니다. 그는 저를 흘끗 보며 후회하는 남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서연이랑 단둘이 얘기 좀 할게요. 박 여사는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저와 그만 남았습니다. 서연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고마워. 세상에 나한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거 알아.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 말 말아요. 우리 사이에 그래도 7년의 정이 있는데. 정이라. 그는 되뇌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제 작은아버지께서 너 보러 오셨다면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그물 안으로 헤엄쳐 들어왔습니다. 네, 오셨어요. 제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시든 너그럽게 모든 걸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재능 있는 사람이지만 한순간 실수한 것뿐이라고. 이 특허권을 파는 것도 결국 명인그룹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도 하셨고요. 저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강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작은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설득했다고, 제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맞아, 작은아버지, 말씀이 다 맞아. 그는 황급히 맞장구 쳤습니다. 다 가문의 미래를 위한 일이지. 알아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특허권 매각 대금이 꽤 크다고 들었어요. 그 돈으로 저랑 아이들 보상해주고 당신 장례 치른다고 했죠. 혹시 그중 일부는 작은아버지 빚 갚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작은아버지도 사업이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제 질문, 마지막 탐색전은 그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강준 씨는 멈칫했습니다. 얼굴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네. 네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왜 작은아버지 빚을 갚아? 그가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박 여사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얘기 다 끝났니? 이제 서류에 서명해야지. 아들의 당황한 얼굴과 제 질문이 끝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녀는 조바심을 냈습니다. 아이고, 이제 와서 쟤한테 숨길 게 뭐 있어? 그녀는 자신이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떠들어댔습니다. 어차피 곧 작은아버지랑 한 식구 될 사이인데 뭐. 엄마, 강준 씨가 어머니를 막으려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작은아버지랑 한 식구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는 제가 완전히 자기들 소나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조금의 경계심도 없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서명해서 강준이 특허권 파는 거 도와주면 작은아버지가 내 빚 다 탕감해 주신다고 했어. 우리 강준이한테 너보다 100배는 나은 여자 찾아주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러니 이게 네가 이 집안에서 꺼지기 전에 베푸는 마지막 선행인 셈이지. 그녀의 독하고 어리석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핸드백 속 펜과 브로치를 통해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위안말기라는 것도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도 전부 작은아버지랑 두 분이 꾸민 연극이었군요. 저를 속여서 이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재산을 가로채려고요. 박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위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저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의 연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기록되었네요. 저는 태연하게 핸드백에서 만년필을 꺼내고 브로치를 떼어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입니다. 성능이 아주 좋아서 법정 증거로 쓰기에 충분할 겁니다. 강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얗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치 괴물을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늘 멸시하던 순진한 촌뜨기가 이렇게 정교한 덫을 놓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감히.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김 집사님과 보안팀, 그리고 명인그룹의 변호사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들어와 모든 탈출로를 막는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강준 씨와 박 여사의 얼굴에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절망이 그들의 눈에 선명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아주 처참하게. 일주일 후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제사를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알리고 양가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안 행사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작은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번 주말이 할아버지 제사예요.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데 모두 모셔야죠. 작은아버지가 저희 집안의 어른이시니 꼭 오셔서 아버지랑 같이 제사를 주관해 주셔야 해요.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작은아빠가 이번 주말에 중요한 출장이 있는데. 출장이야 미룰 수 있잖아요, 작은아버지. 저는 말을 자르며 여전히 상냥하지만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일이 가장 중요하죠. 아버지께서도 작은아버지 안 오시면 많이 서운해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불참하는 것은 스스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알겠다. 일정 조정해 볼게. 그는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시댁 쪽 친척 한 명에게 은밀히 소식을 흘렸습니다. 제사 때 강준 씨의 미래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이 소식이 박 여사, 모자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함정에 빠졌고 곧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참석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바로 그날 오후 작은아버지가 제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조금 난처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좀 말하기 못한데 강준이네 엄마가 네가 제사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할아버지께 향이라도 하나 올리고 싶어 하더라.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럼요, 작은아버지. 저는 아주 너그러운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한 식구였는데요. 두 분 다 오시라고 하세요.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주연 배우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삿날, 이천에 있는 고풍스러운 종갓집은 향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분위기는 장엄하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소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일을 도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계속해서 저를 의심스럽게 훑었습니다. 박 여사 모자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서 최대한 겸손하고 슬픈 척하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음식상 주위에 둘러앉아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천천히 대청마루로 올라가 조상님 위패 앞에 섰습니다. 모든 친척 어르신들, 고모, 삼촌, 이모님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지자 모두가 조용해지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제삿날 조상님들 앞에서 드릴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 모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강준 씨를 돕겠다고 선언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겠죠. 우리 가문은 대대로 신의와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그 가치를 짓밟은 자들이 있습니다. 온 집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표정 없이 앉아 계셨지만 저를 지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짐작만 하게 할 수는 없으니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종갓집의 고요한 공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웃음소리, 건배 소리가 멎고 오직 피어오르는 향 연기와 짙게 깔린 긴장감만이 남았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아, 아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강준이 좀 살려줘. 박 여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동정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며 계속해서 가련한 연기를 했습니다. 대화는 위임장에 대한 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준 씨의 약하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여기에 서명해서 그 특허권을 팔아주면 남은 돈은 너희 모자에게 보상하는 셈 치자.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회사 특허권을 어떻게 전 부인에게 그렇게 간단히 위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녹음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습니다. 강준 씨가 잠든 후 저와 박 여사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돌아가실 분이라는데 아주머니는 돈 생각하실 겨를이 있으세요? 박 여사의 의기양양한 속삭임.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걔 아픈 건 그냥 핑계일 뿐이야. 네가 서명만 하면 우리한테 돈이 생기고 그럼 우리 모자는 다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너 같은 촌뜨기 계집애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지. 온 집안이 경악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동정의 눈빛은 이제 박 여사에게 경멸과 분노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저게 다 조작한 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녹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면 작은아버님께는 어떻게 나눠드리죠? 그분도 돈이 급하시다던데. 박 여사의 초조한 목소리. 걱정 마라. 일단 돈부터 받고 보자. 윤 상무님이 약속했어. 이 특허권만 손에 넣으면 내 빚 다 탕감해주겠다고. 그 양반이 이게 니들 집안 재산을 여는 열쇠라고 했어. 그 멍청한 백자 팔찌를 못 얻었으니 이걸로라도 해야지. 열쇠, 백자 팔찌. 그 두 단어는 종갓집 한가운데에 내리꽂힌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더 이상 박 여사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작은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상 위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늘 짓던 인자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혼란으로 창백하게 질린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는 더듬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저는 녹음을 껐습니다. 침묵은 이제 천마디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작은아버지.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듣고 싶으세요?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작은아버지랑 박 여사님이 강준 씨 진단서를 위조할 계획을 짜는 대화 내용이에요. 어떻게 형님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듣게 해드릴까요?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제 말은 그의 모든 퇴로를 끊는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묵은 웅성거림으로 그리고 분노에 찬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형제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천벌받을 짓이야. 친형을 속여 겉으론 웃으면서 사람 속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작은아버지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모든 친척의 경멸 어린 시선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닥치지 못해 갑자기 미친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짓거려. 다 전현 때문이야. 저 촌뜨기년 때문에. 그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증오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전현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저렇게 되지 않았어.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지 않았다고. 저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도박꾼에게 논쟁은 무의미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그녀는 더욱 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광기 어린 웃음소리였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지. 내 아들 걸 다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을 끌고 갈 테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고 번쩍이는 과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너희들이. 상황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넋을 잃고 있던 강준 씨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칼 내려놔요. 하지만 박 여사는 완전히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날카로운 칼날이 강준 씨의 팔을 깊게 베었고 선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박 여사는 아마 극도의 흥분과 공포 때문이었는지 눈이 뒤집히며 몸이 축 늘어지더니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비명, 울음소리,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엄했던 제사는 끔찍한 비극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었습니다. 바람을 심은 자, 폭풍을 거두는 법. 인과응보는 단 한 번도 누구를 비껴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딸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 끝났습니다. 저는 집안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추궁당하는 작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어머니를 끌어안고 있는 강준 씨를 보았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살며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절대로 이런 비극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그곳을 뒤로하고 저는 조용히 종갓집 뒤뜰로 나왔습니다. 시골의 맑은 공기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방금 본 끔찍한 광경들을 씻어내기 위한 고요함이 필요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서서 푸른 논을 바라보고 있을 때 비틀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강준 씨였습니다. 팔은 임시로 붕대를 감았지만 하얀 셔츠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텅 빈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다툼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전부 내 탓이야. 저는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겠지.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 아니야.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빚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도울 수 없어 무력했다는 것을. 작은아버지가 접근해 어머니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저를 설득해 서류에 서명하게 하라고 했다는 것을. 가짜, 진단서,
계획을 알면서도 눈 감고 따랐다는 것을. 그때 무슨 생각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당신 아내였던 사람, 당신 아이들의 엄마에게 그렇게 잔인한 연극을 하기로 했을 때 무슨 생각이었냐고요? 강준 씨는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 그냥 엄마를, 우리 가족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고만 생각했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나중에 너한테 돌아가서 사과하고 보상해주면 될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 돈으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준, 내가 틀렸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쓰레기였어. 불효자식이었고, 형편없는 남편이었고, 자격 없는 아빠였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그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과는 네가 날 용서해 주길 바라서가 아니야. 그냥 내 양심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싶어서야. 너랑 아이들은 정말 잘 살아. 나 같은 놈은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그는 몸을 돌려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저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외로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이 있은 후 처음으로 약간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박 중독자인 어머니와 음모로 가득 찬 작은아버지 사이에 낀 약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약하다는 것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이죠. 하지만 용서는 아니에요. 당신 말처럼 모든 것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자라나는 생명을 느꼈습니다. 제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우리 가문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종갓집에서의 사건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이자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풍파와 맞서온 아버지의 결단력으로 모든 일은 단호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숨기거나 감싸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버지는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녹음 파일 전부, 작은아버지와 박 여사 사이의 거래 내역,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법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사기 및 재산 편취, 영업 비밀 침해,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강준 씨 역시 공범으로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짜암, 연극과 위임장 사기 행각은 그 자신을 겨누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의의 손에 맡겼습니다. 조사에 참석하지도 가족의 스캔들에 대한 기사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복수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휴식을 취하고 뱃속의 두 생명을 돌보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다시 일로 돌아가 제 모든 열정을 쏟은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이고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집사님이 조금 난처한 얼굴로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보고 드려야 할지 망설여지는 일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세요, 집사님. 박 여사님에 관한 일입니다. 종갓집에서 그 일이 있은 후 완전히 정신을 놓으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정신장애 진단을 내렸고요. 지금은 사회복지센터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그곳 환경이 썩 좋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 발 밑에 무릎 꿇고 미친 듯이 울부짖다 쓰러지던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악독했고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사람이 부족한 환경의 시설에서 미친 채로 외롭게 마지막 날들을 보낸다는 것.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제 안의 절반은 소리쳤습니다.
내버려둬. 그 여자가 받아야 할 벌이야. 너희 모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해. 하지만 다른 절반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양심과 질병의 형벌은 감옥보다 더 무서운 거야. 미친 사람의 고통 앞에서 네가 통쾌함을 느낀다면 너와 그 여자가 다를 게 뭐니? 저는 피곤하게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법의 매듭은 풀렸지만 마음의 매듭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싸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아이들을 지우라고 했던 박 여사의 악독한 저주가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떤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뱃속에서 가벼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엄마가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이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증오와 통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과 관용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들의 엄마가 할머니를 미친 채로 죽게 내버려둔 냉혈한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격이 없지만 저와 제 아이들은 평온한 삶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믿을 만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신질환 노인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국내 최고의 사립요양원을 알아봐 주세요. 현재 사회복지센터에 있는 박선희 씨를 그곳으로 옮기고요. 비서는 조금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개인 계좌에서 매달 지불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진행해 주세요. 요양원 측을 포함해 아무도 지불자가 저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죄악의 용서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고 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선한 씨앗 하나를 심었을 뿐입니다. 몇 주 후 작은아버지와 강준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준 씨 역시 공범으로서 그리고 과거의 죄목까지 더해져 응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교도소의 내벽 안에서 길고 긴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법의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재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대신 저는 이천의 종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상님 위패 앞에 서서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피어오르는 연기에 제 속삭임을 담았습니다. 조상님들, 불효했던 손녀가 돌아왔습니다. 가문의 풍파는 잠시 멎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책임을 짊어지고 가문의 명예를 높이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제 삶은 점차 제 궤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궤도였습니다. 더 이상 아내는 아니었지만 곧 엄마가 될 것이었습니다. 증오 속에서 사는 대신 책임감과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처리하신 후 그룹 경영의 대부분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늙어서 쉬면서 외손주들을 기다리고 싶다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제게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서재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김 집사에게 들었다. 네가 박 여사를 챙겨줬다면서 왜 그런 것이냐.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제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떤 잘못은 평생 용서할 수 없는 법이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요. 증오의 마음이 잠식당하고 순간의 통쾌함 뒤에 공허함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요.
저는 살며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이에요. 제 아이들이 엄마가 복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엄마는 적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관용을 선택했다는 것을요. 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음속 깊은 곳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복수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 맡길 겁니다. 한 사람의 인과응보는 하늘이 정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저는 그저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딸, 정말로 다 컸구나.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마지막 짐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해도 마침내 정말로 뒤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제 낡은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준 씨의 아파트에서 가져온 것들, 작은 상자 안에서 어머니의 유품이자 제 결혼의 시작과 끝을 상징했던 2100자 팔찌의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모아 부드러운 비단 손수건에 쌌습니다. 그것들로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서졌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파편들 속에서 더 찬란한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법이니까요. 1년 후 저의 지휘 아래 명인 그룹은 강력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첨단 기술을 응용한 예술 도자기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어 가문의 브랜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 딸이 아닌 재능과 결단력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여성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저의 가장 큰 성과는 재무 보고서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에 있었습니다. 저의 두 작은 천사, 아들과 딸 쌍둥이는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제 삶의 햇살이자 기쁨이며 원동력이었습니다. 매일 요람해서 잠든 아이들을 보며 제 삶이 이토록 완전하고 의미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새 프로젝트 수익의 일부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미혼모들에게 창업 자금과 직업 교육을 지원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 자신의 고통에서 힘과 희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화창한 주말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이천의 오래된 도자기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어머니의 마음 재단 여성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자 무료 교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몰래 앞에 앉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작업을 직접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오래된 백자 팔찌의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킨츠기라고 불리는 금으로 깨진 그릇을 수리하는 일본의 특별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조각 하나하나를 이어 붙였습니다. 저는 깨진 흔적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을 사용해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가치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고 치유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팔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금으로 이어진 균열들이 백자 위로 흘러내리며 햇살 아래 반짝였고 이상할 정도로 당당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탄생의 아름다움. 저는 작품을 가마에 넣고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다른 여성들이 열심히 도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옹알이, 푸른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 모든 것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는 닫혔고 증오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새벽,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제 손으로 그 파편들 속에서 직접 만들어낸 삶.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유와 댓글은
저희 마음 쉼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